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이제 전반적인 수술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웠어요. 그래서 수술의 어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 금식 안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이제 수술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준비하는 것들 있죠. 뭐 상모하는 거, 그다음에 어, 소독하는 거, 그 다음에 손을 씻고 가운이라든지 장갑 같은 것들을 이제 착용하고 또 테크니션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소독이랑 멸균법, 그리고 병원 내에서 이제 어떤 테크니션의 업무라든지 이제 수술팀과 비수술팀의 구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술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보조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물론 이제 테크니션의 어떤 업무가 있겠지만 어, 사실은 주로 이제 수술은 수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서전이라고 하는 그 술자가 집도를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어시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테크니션 장비를 공급하는 테크니션이 옆에서 보통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술자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의 어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접근법, 뭐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테크니션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동물보건사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수술의 어떤 간단한 프로세스 정도는 아는 것이 좋은데, 그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떤 수술의 개별적인 뭐 정형 수술 뭐 그리고 뭐 어떤 연부조직 수술도 있겠지만 안과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그런 수술에 대한 어떤 설명은 이제 제가 이제 드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시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 수의사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수술을 크게 많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단순히 어떤 보조하는 잡아주고 씻어주고 좀 닦아주는 그런 보조하는 업무를 이제 맡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그리고 또 이제 수술을 이제 보통 마무리할 때는 이제 꿰맨다든지 어떤 보통은 이제 좀 숙련된 술자가 하지 않고 다른 수의사 어시스트가 하는 그런 업무들도 있거든요.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 봉합하거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그 보통은 보건사가 하지 않고 수의사가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수술 자체가 사실은 이제 수의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외국이든 일반적으로 좀 보건사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있어서 많이 이제 개입하는 부분들은 적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제가 시간이 나면은 어떤 간단한 중성화 수술 정도는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이제 어떤 수술에 대해서는 좀, 어,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은 어떤 지혈이라든지, 자, 외과는 영어로 서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과의 핵심은 사실 수술인데, 수술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처치, 그 다음에 어떤 수술 후에 있는 어떤 후처치 같은 것들까지 이제 다 외과의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혈이라든지 창상이라든지 아니면 배액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마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그 동물보건사 요약집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내용이 제가 이 책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그 지혈부터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 우리가 이제 지혈이라고 하면은 혈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어떤 막아주는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임상병리 시간에 저랑 같이 배우면서 혈소판에 대해서 배우죠. 혈소판의 역할이 뭐죠? 출혈이 생기면은 자기들끼리 응고가 되면서 지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뭐 몸의 한 8% 정도가 혈액인데 사실은
혈액이 소실되면은 몸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없으면 당연히 사망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은 빨리빨리 수혈을 해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혈액이 소실이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지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가령 뭐 어디 뭐 팔다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든지 뭐 심하면 절단이 됐다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지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혈압 자체가 높기 때문에 뿜어내는 혈액 자체가 이제 지혈하는 속도를 훨씬 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제 뭐 혈압이 떨어지고 결국 이제 쇼크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손을 벤다든지 뭐에 잠깐 찔렸다든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피가 줄줄줄줄 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굽고 딱지가 생기는 지혈의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자, 지혈이라는 거는 혈소판의 활성화와 순환 응고인자들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인데, 제가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혈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소판으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출혈이 되게 되면은, 제가 캐스케이드 반응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약간 폭포수로 이렇게 막 연쇄 반응을 일으키듯이 온몸의 다양한 응고인자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혈을 하게 되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혈은 단순히 혈소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우리 혈장이랑 혈청이랑 그 차이 배울 때 응고인자의 차이 배웠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피브리노겐이라는 단백질이죠. 피브리노겐, 그런 단백질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뭐 간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응고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응고인자를 우리가 뭐 응고 팩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또 돼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같이 이제 어떤 협력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혈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적절한 지혈은 수량을 확보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출혈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혈관이 손상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지혈이 됩니다. 자, 지혈이 되는데 수술을 할 때는 피가 조금 이렇게 계속 그렇게 심할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지혈을 해주는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수량의 확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부위를 절개를 하겠죠. 절개를 하게 되면은 절개창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아주 큰 수술이면은 절개창이 크겠지만, 가급적이면은 합병증을 방지하고 좀 봉합을 쉽게 하고 세균이 감염되는 루트를 최대한 좁게 하기 위해서 보통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술부를 좀 가급적이면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론 적절하게 만드는 게 좋지만, 술부를 처음에 작게 만들었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넓혀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술부가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덮여 있으면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뭐 근육이랑 뭐 피와 지방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색깔로 칠해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열고 들어가면 뭐가 근육인지, 뭐가 백선인지, 뭐가 뭐 피하인지, 이런 것들이 뭐가 지방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상황에서 피까지 덮여 있으면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피를 닦아주거나 아니면 생리식염수로 씻어주거나, 피가 조금씩 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거즈로 눌러주면서 지혈을 하거나, 아니면 혈관 같은 것들이 작은 것들이 절개가 돼 있으면, 자, 우리가 지혈겸자 배웠죠. 지혈겸자 뭐 있다 그랬죠? 작은 거 모스키토, 중간형 크라이어 포셉이라든지 아니면 켈리, 그죠? 그다음 큰 거는 로체스터 카마트 같은 거 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혈관을 갖다가 계속 이제 좀 찝어주면서 지혈을 해주든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ля가 확보가 되고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편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다만 수많은 질병이나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거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빈혈을 보기 위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단백질의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장의 기능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네다섯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혈소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CBC라든지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혈소판이 정상적인 수치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혈소판이 정상적인 수치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떤 면역의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진드기 같은 것들에 감염이 됐다든지 원충에 감염이 됐다든지 어떤 뭐 골수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원인은 굉장히 어쨌든 다양할 수 있지만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면 지혈에 문제가 생겨요. 지혈에 문제가 생기면은 수술을 못 합니다. 왜? 피가 멎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를 개복을 하게 되면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피는 발생이 돼요. 그죠? 무조건 이제 피는 발생이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지혈이 되지 않으면은 피가 계속 나오면서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사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조건으로 해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외부에 난 사소한 상처 같은 경우에는 지혈 파우더를 이용해서 지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은 경우가 발톱 깎을 때예요. 발톱 깎을 때. 그 동물병원에 가면은 뭐 물론 이제 뭐 큰 병원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 기본 관리라고 하면은 어떤 발에 있는 털 같은 것도 좀 다듬어주고 항문낭도 한번 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발톱, 뒷발톱 같은 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눈곱 같은 것도 좀 떼주고 이렇게 닦아주는 기본 관리를 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의사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동물보건사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병원에 있다 보면은 발톱 깎아달라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 너무 사납고 너무 싫어해서 못 깎겠어요 하면서 발톱만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서비스로 해주기도 하지만 비용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발톱을 이제 깎다 보면은 발톱 여러분들 이제 깎아 보셨나요? 발톱이 뭐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투명해가지고 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까지가 발톱인지 대충 좀 알 수도 있죠. 살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퀵이라고 부르는데 퀵 전까지 자르지 않도록 해갖고 발톱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깎는 건데 강아지는 발톱이 이제 까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살인지 되게 애매합니다. 괜히 잘랐다가 상처가 나지 않을지 걱정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상처가 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닿는 부위까지 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가급적이면 좀 길게 잘라라 문제 안 생기게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피가 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자, 보통 피 나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피 났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셨나요? 자, 피가 나게 되면은 지혈을 해야 하죠. 지혈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혈을 하게 되냐면은 그냥 거즈 같은 걸로 그 상처 부위를 눌러줍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혈액에서 결국은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지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피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압박만 해줘도 지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지혈이 안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 노란색의 가루 보셨어요? 그게 뭐 질산은인가 뭐 이제 약간 그런 성분인데 그게 이제 지혈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우더, 그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지혈이 안 되면 약국 같은 데서 그런 걸 사다가 상처 부위에 바르면 이제 피가 굳으면서 지혈이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발라주게 되면 이제 지혈이 되죠. 자, 수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외부에 난 사소한 상처 같은 경우는 지혈 파우더라든지 압박을 통해서 지혈이 가능합니다. 자, 수술도 비슷해요. 사소하게 단순히 살짝 피가 뭐 맺혀 있는 수준에서는 그냥 거즈 같은 걸로 압박만 해줘도 일반적으로 지혈이 됩니다. 수술할 때 이제 파우더를 쓰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출혈 부위가 크거나 아니면 그렇게 압박 지혈로 조금 한계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지혈 겸자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막아둬요. 자, 지혈 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스키토라든지 이런 걸로 막아두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모스키토 같은 것으로 이제 지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큰 강아지의 어떤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뭐 모스키토 같은 것들이 다 막 찝혀 있어요. 굉장히 지혈 같은 것들 이제 좀 하지 않도록 혈관이 이제 잘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혈을 다 하는 거죠. 자, 근데 혈관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크다고 하면은 그런 것으로 이제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지열 겸자로 묶어둘 수는 있지만 아예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혈이 되는 거는 아니죠. 큰 혈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좀 리가처라 그래서 어떤 결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제 봉합 같은 것들을 해서 혈액 자체가 더 이상 어떤 출혈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큰 혈관 같은 경우는 이거 찝어두는 수준은 안 되고, 수술할 때는 찝어둘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찰을 해서 마무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찰이 안 되면은 지혈도 안 되고 결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복부로 들어가고 밖을 닫아버리면 내부에서 출혈이 계속 일어나죠. 그럼 수술이 끝나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면서 쇼크할 수도 있는 거죠. 안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래서 큰 혈관은 그렇게 하고, 자,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지혈 겸자로 일시적으로 막아뒀다 그냥 풀면은 보통은 지혈이 되고 뭐 압박지혈 같은 것도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요새는 그 전기 소락기, 뭐 전기 소작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소작기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관이 있으면은 이걸 지져버리는 거예요. 지지면은 혈관도 일종의 관이잖아요. 이걸 지져버리면서 여기가 막히는 거죠, 앞에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직하거나 이렇게 지직해가지고 그냥 지혈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혈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을 자를 때도 조직 안에 막 혈관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조직을 자르게 되면 출혈이 문제가 항상 있어서 이걸 이제 뭐 묶어두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전기 소작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자르면서 동시에 지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죠. 요새는 되게 큰 혈관이 아닌 이상은 웬만한 그냥 작은 혈관,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혈관까지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지혈이 가능합니다. 자, 지혈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단순히 압박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 소작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결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의 편의성, 그래서 이제 요새는 기계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비용, 효과, 그 다음 제품을 저장할 때나 어떤 제형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지혈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외과를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사실은 중성화 수술 수준에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뭐 너무 그냥 뭐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 과정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출혈의 정도, 지혈의 효과, 지혈에 걸리는 시간, 임상적인 결과, 흡수율, 뭐 면역원성, 감염원성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고려가 돼서 지혈 방법이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어쨌든 더 좋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결국은 거즈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 팩을 쌀 때 뭘 넣는다 그랬죠? 거즈를 따로 넣는다 그랬죠? 멸균을 돌려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조그만 쇠로 된 동그란 트레이 안에 멸균 생리식염수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거즈를 좀 묻혀서 하든지 뭐 보통 그렇게 하죠. 거즈를 그냥 조직에다 대면은 끈적끈적하게 조직에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을 묻혀서 하는데, 그래서 멸균 거즈를 이용해서 상처 부위나 출혈 부위를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혈관의 경우에는 3분에서 5분 정도 압박 지혈을 하게 되면은 응고인자로 인해서 지혈이 된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어떤 뭐 혈관이 어쨌든 조금씩 닫히면서 응고인자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지혈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그리고 이제 수술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본적인 시술이라든지 어떤 외과의 어떤 치료 과정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술을 할 때 어떤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그 거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피를 닦아내든지 지혈을 하든지 할 때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보통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자 어떻게 하죠? 손 씻고 가운 입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거 수술팩 다 열어줬죠. 그러면은 안에 있는 부분은 멸균이 됐기 때문에 그 멸균된 부분은 이제 술자가 아니면 옆에서 어시스트를 하는 멸균된 사람이 그걸 이제 풀어 헤칩니다. 자, 풀어 헤치고 나서 일반적으로 처음 하는 게 뭐냐면은
거즈 카운팅이라는 걸 해요. 자, 거즈 카운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즈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수술을 하냐에 따라서 거즈를 넣는 수량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한 10개 아니면 20개 이런 식으로 넣어요. 자, 거즈 카운팅을 하면서 술자랑 어시스트가 거즈 카운팅을 하게 되는데, 거즈 카운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거즈, 카운팅은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거즈가 몇 개 들었는지 세는 거예요. 처음에 거즈가 10개 들었는지 15개 들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세는데, 그 이유는 수술을 하다 보면은 거즈를 막 안에다가 넣거든요. 거즈를 안에다 넣으면서 안에 있는 이제 혈액을 빨아들이고 뭐 안에 이제 깨끗하게 씻고 지혈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은 거즈가 몇 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거즈가 10개였는데 내가 9개를, 거즈가 이제 10개 준비가 됐고 내가 거즈를 9개를 넣고 꺼낸 건 8개밖에 안 된다. 그럼 한 개의 거즈는 어디 남아 있는 거죠? 거즈는 뱃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즈가 당시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즈를 어떻게 뺍니까? 거즈는 녹는 실이 아니죠. 이 거즈를 빼는 방법은 다시 개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거즈 아니면 실험기구 같은 것들을 실수로 배 안에다 두고 오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이유로 어떤 수술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거는 100% 병원 과실이고 당연히 컴플레인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뭐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질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즈 카운팅을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몇 개인지 같이 세고 봉합을 하기 직전에 다시 술자랑 어시스트가 거즈가 총 몇 개인지 셉니다. 자, 그래서 뭐 꺼내 이제 넣었다가 뺀 거 다 이제 하나씩 펼쳐보면서 그럼 다 피도 묻어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뭐 필요하면 그냥 바닥에 버리니까. 그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개인데 끝났을 때도 10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한 데 10개인데 끝났을 때 9개다. 그럼 배를 다 뒤져서라도 그 남은 한 개의 거즈를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거즈 카운팅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시작하기 전 일반적으로 커팅을 할 때 이제 보통 마취 잘 준비됐나요? 물어보고 커팅을 하죠. 커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수술기구를 펼쳐놓고 하는 과정에서 거즈 카운팅을 1차적으로 하고, 봉합하기 직전에 두 번째로 거즈 카운팅을 합니다. 거즈 카운팅은 보통은 어시스트 혼자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술자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시스트 혼자 하더라도 거즈 10개 맞습니다. 끝날 때도 봉합하면서 거즈 10개 맞습니다. 거즈 카운팅을 술자가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시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보조자와가 지혈을 위해 거즈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 수술 전과 후에 반드시 술자와 함께 거즈 카운팅을 하게 돼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즈도 고려를 한다. 그리고 거즈 카운팅을 하면서 출혈량을 가늠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몇 개의 거즈를 사용했냐? 거즈가 이제 뭐 2x2, 4x4 뭐 거즈의 사이즈가 다 다르지만 거즈에 따라서 어떤 이게 머금을 수 있는 피가 몇 밀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사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얘가 출혈이 어느 정도 있었다, 체중의 몇 프로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죠. 그러면은 출혈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수액을, 물론 수액이 피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혈압 같은 게 떨어지면은 이제 수액 같은 걸 줘야 되잖아요. 뭐 회복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결국은 이제 피가 떨어지는 것들이 어떤 탈수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액을 어느 정도 줘야겠다 이런 계산 같은 것들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전기소작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요새는 병원의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현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아직도 좀 구식 방법으로 보면은 리가슈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로컬 병원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1인 병원이 뭐 좀 오랫동안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좀 이런 장비에 대한 사용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데서는 이런 리가슈어라든지 보비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느 때 많이 사용하냐면 고양이 중성화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그 TNR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이 리가슈어로 중성화를 하게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도 이제 수의사분들이 좀 보면 쓰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은 그 보통 이제 쉘터라든지 이런 데 중성화 하는데 이거 다 그냥 매뉴얼로 해요. 리가슈어로 안 하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냥 일일이 다 매뉴얼로 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좀 기계 같은 거 이제 좀 빨리빨리 이제 좀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이제 써보면은 사실 되게 이제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찝은 다음에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이제 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삐 하는 소리를 내면서 칙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찝고 자르고 이런 거 수술이죠. 수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조직이 잘리게 되는데 자 조직 안에는 혈액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직을 그냥 댕공 자르고 나면은 피가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결찰을 한다든지 묶는다든지 뭔가 조치를 이제 반드시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리가쇼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있고 안에 이제 혈관이 있다. 아니면 혈관만 그냥 밖에 있든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직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혈관까지 다 지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굳이 묶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혈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가 이제 출혈이 조금씩 나면은 이걸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모스키토 같은 걸로 계속 찝으면서 해야 되는데 리가시오 같은 경우는 그 혈관 있는 데만 중심으로 계속 지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모스키토로 그 덜렁덜렁거리면서 그 많은 쇠를 갖다가 그 시야를 가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리가시오로 지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간편하게 이제 지혈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여화 중성화뿐만 아니라 이제 남화 중성화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보통은 이제 봉합을 하고 이제 위 아래 두 번씩 이제 뭐 봉합을 하게 된다면 그냥 한번 이렇게 지지해갖고 이제 뭐 끝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경 1.5에서 2mm 이하의 작은 혈관에 사용한다. 자, 이거는 혈관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혈관 사이즈가 너무 큰데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것이 소작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안에서 출혈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혈관 같은 경우에는 리가시어가 안 되고 이제 결찰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자, 단극성 장치가 있고 양극성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단극성에 비해서 양극성이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우리가 앞에서 멸균 배울 때 제가 리가슈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리가슈어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리가슈어도 제가 알기로는 좀 일회용으로 인위 쪽에서는 사용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보통 병원에서는 뭐 일회용으로 안 하고 이게 일회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이거를 보통은 멸균해서 사용을 합니다. 멸균해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멸균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뭐 있죠? 오토클레이브 그 다음에 플라즈마 멸균법 마지막으로 이오가스 멸균법이 있다 그랬죠. 자 플라즈마 멸균법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잘 많이 사용을 안 한다 그랬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멸균법은 오토클레이브 방법이라 그랬죠. 자 근데 오토클레이브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일단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죠? 열이랑 압력이 높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주의하고 화재에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오토클레이브 같은 경우는 천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멸균하기가 굉장히 오토클레이브로 용이하지만 열에 약한 거 물리적인 고온 고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에 약한 제품 같은 경우는 멸균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내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멸균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멸균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뭘로 멸균한다 그랬죠? 이옥가스나 플라즈마 멸균기를 사용한다 그랬죠. 자, 플라즈마 멸균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옥가스 멸균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옥가스 멸균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같은 게 가능하다 그랬죠. 자, 다만 하루에 2번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은데 하루에 2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리가슈어 같은 경우는 이옥가스로 멸균을 합니다. 자, 이옥가스 멸균할 때는 자체 용기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래가 하늘색이고 위에는 이제 투명한 그런 거에다가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옥가스 멸균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제 병원에 이옥가스 멸균기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랬죠. 특히 이제 뭐 중소형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토클레이브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멸균을 하냐면은
그냥 알코올에 담궈서 멸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소독이지 살균이나 멸균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로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뚜렷한 멸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멸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1인 병원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병원에 가시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멸균의 프로세스가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에서는 우리가 다 스크럽도 하고 뭐 다 그렇게 돼 있지만 좀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외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입고 수술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물론 이제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안 입고 하지만 뭐 남아중성화라든지, 그래도 보통은 이제 여아 개복 정도 되면은 여아중성화라든지 개복 수술 정도 되면은 다 입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봤을 때 뭐 너무 좀 충격을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교과서랑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입장이고, 나중에 이제 큰 병원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결혼을 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지금 했던 말씀을 기억을 해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들을 좀 어쨌든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이온가스 멸균 등으로 멸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 과하게 사용하면 치료가 지연되거나 괴사가 생기는데,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제가 이 소작을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지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열로.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화상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다루면은. 자, 그래서 지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고기 굽는 냄새가 막 납니다. 그러면서 뭐 타는 부분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물질처럼 돼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죽어버린 조직이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작은 조직, 작은 혈관 같은 것들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효과가 좋다 보니까 조금 큰 조직을 무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번씩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과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치료가 지연되거나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제 그런 정도의 말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리가슈어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필처럼 생긴 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집어서 잘라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이제 눌러서 지혈하는, 혈관을 지혈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이 리가슈어 이런 말씀 들었고, 자, 보시면 가위처럼 돼 있죠. 이 가위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자르는 거고, 여기를 이제 뒤로 탁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작동하는 그런 이제 이게 이렇게 해놓고 꺼지는 거죠. 이렇게 탁 하고 이제 딱 열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전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항상 이제 콘센트를 꼽는 부분이 있는데, 이 콘센트 꼽는 기계가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 안쪽으로